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우리는 5-3 이꼴 이 같은 뺄셈 연산을 할 때 생각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뺄셈을 하지 않고 음수를 더하는 셈을 하곤 하지요. 뺄셈은 연산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간단한 뺄셈은 바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나눗셈은 좀 다릅니다. 특히 7분의 2 나누기 5분의 3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나눗셈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고 7분의 2 곱하기 3분의 5처럼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지요. 이 같은 계산법은 역원을 이용한 역연산의 계산법인데 오늘은 연산과 역연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산에서 항등원과 역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하고 역원을 이용하여 역연산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왜 나누지 않고 곱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안심하고 자신 있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의하고 연산의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 설명하고 역연산을 정의한 다음에 역연산을 계산하는 것이 역원을 연산하는 것과 같아지는 논리적 근거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자연수의 연산에서 연산은 수학이 다루는 대상을 조작하여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가지고 새로운 실수를 만들면 실수의 연산을 한 것이 되지요. 연산을 할 때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연산되는 수를 모두 모아놓은 집단으로 집합을 전제합니다. 자연수를 모두 모아놓은 자연수의 집합, 정수를 모두 모아놓은 정수의 집합, 같은 방식으로 유리수의 집합, 무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등을 만들 수 있지요. 만약 우리가 연산하는 수의 범위를 정수로 한정하면 우리는 정수 집합 안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정수 집합 안에서 연산할 때 3 더하기 2분의 1이나 3 곱하기 루트 3 같은 계산은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우리가 연산하는 수의 집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 집합에서 연산하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집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연수의 연산에서 사칙 연산과 각연산의 규칙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사칙 연산에는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눗셈 연산이 있었지요. 연산할 때 연산의 대상이 되는 단위를 항이라고 부르고 항에 따라 연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연산하는 항이 1개면 단항연산, 항이 2개면 이항연산, 3개이면 삼항연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칙 연산은 3 더하기 5는 8, 3 곱하기 5는 15 같이 연산하는 항이 2개이므로 이항연산이죠. 지금부터는 연산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인 항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의 집합 안에서 연산을 할 때 주어진 모든 수에 대해, 다른 말로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수에 대해 어떤 특별한 수를 연산한 결과가 연산하기 전의 수와 항상 값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새로운 수를 만들려고 연산을 했는데도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연산해도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특별한 수를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항등원은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하여야 하므로 항등원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에서만 정의됩니다. 항등원의 문자수는 보통 아이덴티티에서 따와서 영어 대문자 i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집합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주어진 연산에 대한 항등원의 연산은 a 연산 항등원은 항등원 연산 a는 a가 성립합니다. 이 표기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항등원도 연산의 대상이 되는 수이므로 반드시 연산하는 주어진 수의 집합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 집합에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고 곱셈의 항등원은 1입니다. 0과 1은 실수이지요. 덧셈의 경우에 5 더하기 0은 5, 5분의 3 더하기 0은 5분의 3, 루트 2 더하기 0은 루트 2처럼 실수 안의 모든 수에 0을 더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어진 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0이 항등원이 됩니다. 실수 집합에서의 곱셈의 경우에도 5 곱하기 1은 5,
5분의 3 곱하기 1은 5분의 3, 루트 2 곱하기 1은 루트 2와 같이 대상수에 1을 곱하는 것은 곱셈의 연산 규칙에 따라 대상수를 한 번 더하는 것이므로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칙연산의 규칙은 설명란에 있는 자연수의 사칙연산 권장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연산의 항등호는 연산하는 수의 집합 안에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수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 집합에서 덧셈 연산을 하는 경우에는 0이 자연수의 원소가 아니므로 덧셈의 항등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크 기호의 사선을 그은 기호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의미로 집합에서 사용하는 기호이지요. 이제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건은 연산하는 수의 집합 안에서 임의의 수의 어떤 특별한 수를 연산한 결과가 항상 항등원이 될 때 그 특별한 수를 임의의 주어진 연산수에 대한 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복잡한가요?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건은 어떤 임의의 수와 연산한 결과가 항등원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여건은 항상 연산 대상이 되는 임의의 주어진 수와 짝을 이루는 수가 됩니다. 여건은 항등원이 0과 1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연산 대상에 따라 수가 매번 달라지지요. 여건도 항등원처럼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하여야 하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에서만 정의됩니다. 여건의 문자수는 일반적으로 짝이 되는 문자수의 지수 -1을 사용하고 영어로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전체 집합의 임의원소 A에 대해 주어진 연산에 대한 여건의 연산은 A 연산 A-1은 A-1 연산 A는 항등원 I가 성립합니다. 이 표기식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죠. 실수 집합에서 덧셈의 여건은 연산 대상수에 대한 음수가 되고 곱셈의 여건은 대상수에 대한 역수가 됩니다. 음수는 부호가 바뀐 수이고 역수는 분자와 분모를 바꾼 수이지요. 분수가 아닌 정수와 무리수는 분모가 1인 수입니다. 실수 연산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므로 어떤 주어진 수 5가 있을 때 다른 수를 더하여 0이 되게 하는 수는 5 더하기 -5는 0이므로 5의 음수인 -5가 여건이 됩니다. 분수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은 0이고 무리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0이므로 연산수에 대한 여건은 연산수의 음수인 5분의 3과 루트 2가 여건이 됩니다. 덧셈의 여건은 하나의 수로 정해지지 않고 연산수의 음수로 연산수와 짝을 이룬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의 경우에도 항등원이 1이므로 어떤 주어진 수 5가 있을 때 다른 수를 곱하여 1이 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수 5의 역수 5분의 1이 여건이 됩니다. 분수인 5분의 3이나 무리수인 루트 2도 역수를 곱하면 항등원인 1을 산출하므로 곱셈의 여건은 각각의 연산수에 대응하는 역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건도 항등원과 같이 주어진 집합의 원소이어야 합니다. 정수 집합에서는 곱셈의 여건이 분수가 되므로 여건은 존재하지 않고 무리수와 실수 집합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역연산입니다. 자연수의 연산에서 역연산을 공부하였는데 앞에서 시행한 연산을 되돌려서 무효로 만드는 새로운 연산을 앞의 연산에 대한 역연산이라고 정의하였지요. 역연산은 어떤 연산을 무효로 만드는 연산이므로 역연산은 무효로 만들 연산이 먼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고 그 연산이 한 번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된 연산을 무효로 하여 물리는 연산을 하게 되면 그 물리는 연산이 이미 시행한 앞의 연산에 대한 역연산이 됩니다. 역연산의 이름은 연산의 이름을 임의로 붙였듯이 임의로 붙이면 되겠지요. 우리는 자연수의 연산에서 덧셈의 역연산은 뺄셈으로 곱셈의 역연산은 나눗셈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수 집합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겠습니다.
이미 실수 A에 실수 B를 더하여 실수 C를 만드는 덧셈 연산을 하였는데 이 연산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그 연산을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덧셈 연산 값에서 더한 수 B를 빼는 뺄셈 연산 C-B는 A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수 A를 다시 산출할 수 있지요. 또 곱셈의 경우는 임의의 실수 A에 임의의 실수 B를 곱하여 새로운 실수 C를 만들었는데 이 연산을 물리는 연산을 하여 다시 A를 얻으려면 새로운 연산으로 곱한 수 B를 나누는 연산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하는 빼기 연산을 더하는 연산의 역연산이라 하고 나누는 연산은 곱하는 연산의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역연산은 논리적으로 모든 연산에 대해 정의할 수 있고 어떤 역연산에 실용성이 있으면 널리 공부하게 되겠죠. 오늘은 사칙연산에서 덧셈의 역연산으로서의 뺄셈 연산, 곱셈의 역연산으로서의 나눗셈 연산 사이에 있는 연산과 역연산 관계를 공부합니다. 덧셈의 역연산이 뺄셈이지 뺄셈의 역연산이 덧셈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역연산이 곱셈이 아니죠. 곱셈의 역연산이 나눗셈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함수의 연산에서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서로 연산과 역연산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연산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혔나요? 평소 연산을 할 때 5 빼기 3은 뺄셈을 하지 않고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꼴 2처럼 빼는 수에 대응하는 덧셈의 역원인 음수 마이너스 3을 더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7분의 2 나누기 5분의 3은 나누기를 하지 않고 나누는 수 5분의 3에 대응하는 곱셈의 역원인 역수 3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고쳐서 하는 연산의 특징은 연산과 역연산의 관계에 있는 연산을 할 때는 역연산을 하지 않고 역연산하는 수의 역원을 연산하였다는 것이죠. 앞에서 예로 든 연산을 반대로 하여도 성립하겠습니다. 연산을 하지 않고 역원을 역연산해도 되는 것이죠. 덧셈을 뺄셈으로 연산하여 5 더하기 3 이꼴 8을 5 마이너스 3 이꼴 8로 계산할 수 있고 곱셈을 나눗셈으로 연산하여 7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을 7분의 2 나누기 3분의 5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덧셈 연산을 어려운 뺄셈 연산으로 할 필요가 없고 쉬운 곱셈 연산을 굳이 어려운 나눗셈 연산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부터는 시행한 연산에 역원이 있는 경우에 역연산을 계산하지 않고 역원을 연산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는 근거와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역원을 연산하는 것과 역연산을 하는 것은 같은 연산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주어진 수에 그 수의 역원을 연산하면 항등원이라는 특정한 수를 결과값으로 산출하고 역원은 주어진 수와 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등원은 연산을 해도 결과값에 변동이 없으므로 항등원을 연산하는 것은 연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원을 같이 연산하면 항등원을 연산하는 것과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연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역연산이 역원의 연산과 같아지는 근거와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수집합에서 문자수 A에 B를 역연산하려고 하면 A 역연산 B로 표시하겠습니다. 뺄셈이나 나눗셈을 연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원이 있는 연산이므로 연산 B-1은 항등원 I를 만듭니다. 항등원은 연산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므로 항등원을 연산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A 역연산 B는 A 연산 B 역연산 B-1 역연산 B로 쓸 수 있고 연산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괄호를 풀어서 A 연산 B 연산 B-1 역연산 B가 되고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A 연산 B-1 연산 B 역연산 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A에 B의 역수를 연산한 값에 B를 연산한 다음 B를 역연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를 연산하고 이어서 연산 B 역연산 B는
연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항등원이 되고 남는 것은 A의 B의 여군을 연산한 값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A의 B를 역연산하는 것은 A의 B의 여군을 연산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전체 구조를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역연산의 계산법으로 활용합니다. 역연산을 여군의 연산으로 바꾸어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연산이 역연산인지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곱셈의 역연산이 나눗셈이고 나눗셈의 역연산이 곱셈이 아니죠. 또 역연산을 하는 것이 여군을 연산하는 것과 같아지는 근거와 원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연산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성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산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요. 또 여군을 연산하여야 하므로 연산의 항등원과 여군이 연산하는 집합의 원소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덧셈과 곱셈에는 항등원과 여군이 존재합니다. 물론 실수 집합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수 집합에서 덧셈과 곱셈은 뺄셈과 나눗셈을 역연산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뺄셈과 나눗셈은 여군의 연산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법의 원리를 익히기 위해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덧셈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5에 3을 더하는 덧셈 연산을 시행하여 8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이 잘못되어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역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역연산은 뺄셈이므로 결과수 8에서 더함수 3을 빼는 뺄셈 연산을 하면 됩니다. 뺄셈 연산한 것에 덧셈의 항등원을 연산해도 변함이 없겠죠. 덧셈 연산에 결합법칙을 적용하여 괄호를 풀어서 연산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교환법칙을 적용하여 3과 마이너스 3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연산식을 해석하여 마지막 두 항의 연산이 더하고 빼는 연산이므로 항등원 연산과 같으므로 제거합니다. 남는 것은 주어진 수에 여군을 연산하는 식만 남았습니다. 덧셈의 역연산으로 뺄셈을 하는 것은 연산하는 수 3의 여군인 마이너스 3을 연산한다. 연산은 덧셈이죠. 덧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역연산 한다는 것은 여군을 연산하면 된다 입니다. 이번에는 곱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5에 3을 곱하는 곱셈 연산을 시행하여 15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이 잘못되어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역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역연산은 나눗셈이므로 결과수 15에서 곱한 수 3을 나누는 나눗셈 연산을 하면 됩니다. 나눗셈 연산한 것에 곱셈의 항등원을 연산해도 변함이 없겠지요. 곱셈 연산에 결합법칙을 적용하여 가로를 풀어서 연산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교환법칙을 적용하여 3과 3분의 1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연산식을 해석하여 마지막 두 항의 연산이 곱하고 나누는 연산이므로 항등원 연산과 같으므로 제거합니다. 남는 것은 주어진 수에 여군을 곱셈하는 연산만 남았습니다. 곱셈의 역연산으로서의 나눗셈을 하는 것은 연산하는 수 3의 여군인 3분의 1을 곱셈 연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연산 한다는 것은 여군을 연산하면 된다 이지요.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집합의 원소 중에서 연산을 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 새로운 수를 만들지 못하는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항등원은 연산을 해도 값이 바뀌지 않으므로 하나만화인 것이죠. 항등원은 문짝수로 i를 사용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여야 하므로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a 연산 i는 i 연산 a는 a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고, 실수 집합에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고 곱셈의 항등원은 1인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요거는 집합에서 임의의 수에 어떤 연산을 하였을 때 항등원을 산출하는 수로 정의하였지요. 요거는 문짝수로 마이너스 1성의 지수를 사용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여야 하므로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a 연산 a-1은 a-1 연산 a는 i인 항등원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고, 실수 집합에서 덧셈의 여군은 음수이고 곱셈의 여군은 역수인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역인사는 한 번 시행된 연산을 되돌려서 무효로 만드는 연산으로 실수의 집합에서 덧셈의 역인사는 연산 규칙에 따라 뺄셈이 되고 곱셈의 역인사는 나눗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역인선을 계산할 때는 역인선의 어려움을 피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역원을 연산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고 실제로 수의 연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수 연산에서 뺄셈은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4칙 연산을 검토할 때는 덧셈과 곱셈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4칙 연산이 2칙 연산이 된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표현법으로는 문자수, 기수법, 다항식,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지수와 지수법칙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